정약용은 두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조급한 마음으로 이룬 것은 하나도 오래가지 못했다고. 그대들은 혹시 이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빨리 결과를 보고 싶어서 서두르다가 오히려 일을 망친 적, 기다리지 못해서 관계를 틀어지게 만든 적,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훨씬 나은 결과가 왔을 텐데 하고 뒤늦게 후회한 적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 빠른 것이 좋은 것이라 믿습니다. 빨리 성과를 내는 사람이 유능하고 빨리 답을 주는 사람이 똑똑하며 빨리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 리더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속도를 요구합니다. 더 빨리, 더 효율적으로, 지금 당장.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빠르게 얻은 것일수록 빠르게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급하게 시작한 관계는 급하게 식고 서둘러 내린 판단은 뒤탈을 남기며 참지 못하고 던진 말 한마디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가 됩니다. 반면 천천히 쌓은 것은 잘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래 기다린 뒤에 온 기회는 단단하고 충분히 들은 뒤에 건넨 한마디는 깊이 박힙니다.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기다림의 힘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다림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앉아서 시간이 흐르기만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체념이지 기다림이 아닙니다. 진짜 기다림은 조급함을 다스리면서도 자기 할 일을 묵묵히 해나가는 것입니다. 정약용이 18년이라는 상상하기 어려운 세월을 유배지에서 보내면서 무너지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기다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조급함은 대부분 두려움에서 옵니다. 뒤처질까 봐 두렵고 놓칠까 봐 불안하며 남들은 앞서가는데 나만 제자리인 것 같아 초조해집니다. 그 두려움이 우리를 재촉합니다. 빨리 해, 지금 해, 늦으면 끝이야. 그런데 정작 그 재촉에 따라 움직이면 손에 쥐는 것이 없습니다. 허겁지겁 달려가 보면 도착한 곳이 원래 가려던 곳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속도에 눈이 멀어 방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정약용의 삶은 이 사실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가 유배 초기에 겪은 가장 큰 싸움은 세상과의 싸움이 아니라 자기 안의 조급함과의 싸움이었습니다. 그 싸움의 이야기가 이 여정의 출발점입니다. 정약용이 강진으로 유배를 떠난 것은 39 되던 해였습니다. 조정에서 그는 정조 임금의 신임을 받는 촉망받는 관료였습니다. 수원 화성의 설계에 참여했고 백성을 위한 제도를 구상했으며 개혁의 꿈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조가 세상을 떠나자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반대 세력의 공격이 시작되었고 정약용은 하루아침에 죄인이 되었습니다. 모든 관직을 빼앗기고 가족과 헤어져 먼 남쪽 땅 강진으로 끌려갔습니다. 유배 초기의 정약용은 분노와 억울함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그를 괴롭힌 것은 조급함이었습니다. 빨리 돌아가야 한다. 빨리 누명을 벗어야 한다. 빨리 다시 일을 해야 한다. 이 마음이 그를 잠 못 들게 했습니다. 날마다 한양에서 소식이 오기를 기다렸고 혹시 사면의 기회가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와 실망을 반복했습니다. 편지를 보내도 답이 없었고 시간은 흐르는데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 조급함은 곧 무기력으로 바뀌었습니다. 기다리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 기다림 자체가 고통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유배 2~3년 차에 접어들면서 정약용에게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그 변화의 계기는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그는 주막 앞마당에 서서 먼 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산은 어제와 같았고 그제와도 같았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산은 움직이지 않았고 비가 와도 산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때 정약용은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산은 저렇게 가만히 있는데도 계절마다 빛이 달라지고 나무가 자라고 물줄기가 깊어진다.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 끊임없이 변하고 있다. 나는 왜 빨리 변하려고만 하는가? 왜 눈에 보이는 변화만을 쫓고 있는가? 이것은 깨달음이라고 부르기엔 너무 조용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순간을 기점으로 정약용의 유배 생활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는 돌아가는 날을 세는 것을 멈추었습니다. 대신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책을 읽고 글을 쓰고 마을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기다림의 방향이 바뀐 것입니다. 바깥에서 오는 변화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만들어가는 변화를 기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전환이 결국 정약용을 조선 최고의 학자로 만든 출발점이었습니다. 조급함의 반대는 느림이 아닙니다. 조급함의 반대는 방향을 가진 기다림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멍하니 시간을 보내는 것은 기다림이 아니라 포기입니다. 진정한 기다림은 결과가 보이지 않는 시간 속에서도 자기 할 일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씨를 뿌린 농부가 매일 흙을 파헤쳐 싹이 났는지 확인하지 않는 것처럼 물을 주고 햇빛을 확인하되 흙 속에 이른 시간에 맡기는 것. 그것이 기다림의 기술입니다. 정약용은 이 기술을 유배라는 극한의 환경에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기술이 있었기에 18년이라는 시간을 견딜 수 있었을 뿐 아니라 그 시간을 자신의 가장 위대한 시간으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조급함은 왜 이토록 사람을 지배하는 것일까요? 그 뿌리를 들여다보면 두 가지 심리가 얽혀 있습니다. 하나는 불안이고 다른 하나는 비교입니다. 불안은 미래에 대한 통제력을 잃었다는 느낌에서 옵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가 올지 안 올지 모르는 상태, 그 불확실함을 견디지 못하는 마음이 조급함의 첫 번째 뿌리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불확실함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빨리 결과를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결과가 좋든 나쁘든 확정되기만 하면 마음이 놓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확인 욕구가 과정을 망친다는 것입니다. 시험을 앞둔 학생이 불안해서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고 자꾸 합격 가능성을 검색하는 것, 사업을 시작한 사람이 한 달 만에 성과가 나지 않는다고 방향을 바꾸는 것, 새로운 관계를 시작한 사람이 상대의 마음을 확인하려고 매일 시험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불확실함을 견디지 못하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결과를 빨리 확인하려는 행동이 오히려 원하는 결과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두 번째 뿌리인 비교는 더 집요합니다. 혼자라면 자기 속도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 더 빨리 가는 사람이 보이는 순간 마음이 급해집니다. 같은 나이에 저 사람은 이미 저 자리에 올랐는데, 같은 시기에 시작한 사람은 이미 결과를 내고 있는데 나만 뒤처져 있는 것 같은 느낌. 이 비교의 시선이 자기만의 시간표를 무너뜨립니다. 남의 시간표에 자신을 끼워 맞추려 하면 반드시 조급해집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의 출발선과 경로와 조건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같은 시간을 걸어도 도착하는 곳이 다른 것은 당연한 일인데 조급한 마음은 그 당연함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정약용에게도 이 비교의 고통은 있었습니다. 유배 시절 그는 한양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접할 때마다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자신과 함께 벼슬길에 있던 이들은 여전히 조정에서 일하고 있었고 어떤 이는 더 높은 자리에 올라 있었습니다. 자신은 죄인의 몸으로 남쪽 끝 마을에 갇혀 있는데 세상은 자기 없이도 잘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간격이 만들어내는 조바심을 정약용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정약용이 위대했던 것은 그 조바심을 인정한 뒤에 그것을 다루는 법을 찾았다는 점입니다. 그는 비교의 시선을 바깥에서 안으로 돌렸습니다. 남과 비교하는 대신 어제의 자신과 비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제보다 한 줄 더 읽었는가? 어제보다 한 가지를 더 이해했는가?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조금이라도 나아졌는가? 이 질문으로 시선을 바꾸자 조급함은 서서히 가라앉았습니다. 바깥의 속도에 휘둘리지 않고 자기 안의 속도를 지키는 것. 그것이 기다림을 가능하게 만드는 첫 번째 조건이었습니다. 조급함의 두 뿌리인 불안과 비교는 완전히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한 이 마음은 계속 찾아옵니다. 다만 그것이 찾아올 때 알아차리는 것, 그리고 알아차린 뒤에 그 마음에 끌려가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급함을 느끼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조급함에 끌려가는 것이 문제입니다. 기다림의 힘은 조급함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조급함을 안고도 흔들리지 않는 상태에서 나옵니다. 이제 좀 더 일상 가까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 젊은 직장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입사한 지 2년이 되었는데 승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같은 해에 입사한 동기는 이미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았고 상사의 눈에 들어 중요한 자리에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초조해졌습니다.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걸까? 더 열심히, 더 빠르게, 더 눈에 띄게 일해야 하는 걸까? 그는 무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안 해도 될 일까지 맡았고 자기 역량 밖의 약속을 했으며 밤잠을 줄여가며 일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기대와 달랐습니다. 무리한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일의 질이 떨어졌으며 결국 상사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서두르지 않았더라면 잃지 않았을 것들을 조급함이 앗아간 것입니다. 비슷한 일은 관계에서도 벌어집니다. 한 여자가 새로운 사람을 만났습니다. 좋은 감정이 생기기 시작했고 이 관계가 잘 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런데 바라는 마음이 클수록 불안도 컸습니다. 상대가 연락이 늦으면 마음이 식은 것은 아닌지 걱정했고 만남의 간격이 벌어지면 다른 사람이 생긴 것은 아닌지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자꾸 확인하려 했습니다.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이 관계를 진지하게 여기느냐고. 한두 번은 상대도 진심으로 답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확인이 반복되자 상대는 지쳐갔습니다. 내 마음을 이미 보여주었는데 왜 자꾸 시험하느냐는 표정이 되었고 결국 그 관계는 끝이 났습니다. 마음을 확인하려다 마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도 조급함은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의 아들은 학교 성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초조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좋은 대학에 못 간다. 좋은 직장을 못 잡는다. 인생이 어려워진다. 그 불안이 아이를 향한 말로 쏟아졌습니다. 왜 아직도 이 점수냐? 공부를 언제 할 거냐? 남들은 벌써 이만큼 했다. 아버지의 모든 말은 사랑에서 나온 것이었지만 아이가 들은 것은 사랑이 아니라 재촉이었습니다. 넌 부족하다. 넌 늦었다. 빨리 따라잡아야 한다. 이 메시지를 매일 듣는 아이의 마음속에서 공부에 대한 흥미는 사라지고 두려움만 남았습니다. 아버지가 조금만 기다려 주었더라면, 아이의 속도를 인정해 주었더라면 결과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이 세 장면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이 있습니다. 조급한 마음은 항상 현재를 희생시킨다는 것입니다. 미래의 결과에 마음을 빼앗기면 지금 이 순간을 제대로 살지 못합니다. 직장인은 지금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는 대신 남의 성과에 눈을 팔았고, 연인은 지금 함께하는 시간을 즐기는 대신 앞으로의 불확실함에 사로잡혔으며, 아버지는 지금 아이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대신 10년 뒤의 걱정에 매달렸습니다. 기다림이란 결국 현재로 돌아오는 힘입니다. 미래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가장 좋은 준비가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사는 것임을 아는 것입니다.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보낸 18년은 기다림이 얼마나 큰 것을 만들어내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선명한 증거입니다. 그 세월 동안 정약용은 500권이 넘는 저술을 남겼습니다. 목민심서, 경세유표, 흠음신서를 비롯한 방대한 저작들이 모두 유배지에서 태어났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자유를 빼앗긴 사람이, 세상에서 잊힌 사람이 돌아갈 날도 알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이토록 거대한 일을 해낼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은 정약용이 기다림의 시간을 다루는 방식에 있었습니다. 그는 유배의 시간을 빈 시간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소음이 사라진 뒤에야 비로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왔다고 여겼습니다. 벼슬길에 있을 때는 회의와 상소와 정치적 계산의 시간을 빼앗겼지만 유배지에서는 오롯이 학문에만 몰두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고통을 미워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정약용은 분명히 괴로웠습니다. 가족이 그리웠고 세상이 원망스러웠으며 때로는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괴로움 한가운데서도 붓을 놓지 않았습니다. 감정은 흔들렸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구분이 하나 있습니다. 기다림과 체념의 차이입니다. 체념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포기에서 오고, 기다림은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무언가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믿음에서 옵니다. 정약용은 자신의 글이 세상에 나갈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유배가 풀릴지, 자신의 생각이 받아들여질지, 자신이 살아서 그날을 볼 수 있을지조차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썼습니다. 보이지 않는 미래를 향해 오늘의 한 줄을 더했습니다. 그것이 기다림의 태도입니다. 기다림은 수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장 능동적인 선택입니다. 결과가 보이지 않는 시간 속에서 포기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 지금 당장 열매가 열리지 않더라도 매일 물을 주기로 결정하는 것,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자기가 옳다고 믿는 일을 계속하기로 결정하는 것. 이 결정들이 모여 18년이라는 시간을 채웠고, 그 시간이 결국 조선 최고의 학문적 유산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일상에도 이 원리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운동을 시작한 사람이 한 달 만에 몸이 변하지 않는다고 포기하는 것은 조급함입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사람이 3개월 만에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 방향을 바꾸는 것은 조급함입니다. 상처받은 관계를 회복하려는 사람이 한두 번의 시도로 안 된다고 등을 돌리는 것도 조급함입니다. 의미 있는 것은 시간이 걸립니다. 이 단순한 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기다림의 시작입니다. 기다림은 멈춤이 아니라 방향을 가진 느림입니다. 정약용은 그 느림 속에서 가장 빠른 사람이 결코 이룰 수 없는 곳에 도달했습니다. 그렇다면 기다림에도 한계가 있지 않을까요? 모든 상황에서 기다리는 것이 답일까요? 여기서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기다림이 중요하다는 말이 무조건 참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기다려야 할 때와 움직여야 할 때를 구분하는 것이 진짜 지혜입니다. 정약용도 기다림만을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두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때를 아는 것이 학문의 핵심이라는 뜻의 말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기다려야 할 때는 이런 때입니다. 첫째,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이미 다 했고 결과는 내 손을 떠났을 때입니다. 씨를 뿌리고 물을 주었다면 싹이 올라오는 것은 시간의 몫입니다. 이 상태에서 흙을 파헤치는 것은 기다림이 아니라 방해입니다. 둘째, 상대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관계의 회복을 원하지만 상대가 아직 상처 속에 있다면 내 마음이 아무리 급해도 상대의 시간을 존중해야 합니다. 셋째, 감정이 격해져 있을 때입니다. 분노나 실망 속에서 내리는 결정은 대부분 후회로 이어집니다. 감정이 가라앉을 시간을 주는 것도 기다림입니다. 반면 기다리면 안 되는 때도 있습니다. 첫째, 분명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관성 때문에 멈추지 못할 때입니다. 이때의 기다림은 인내가 아니라 고집입니다. 둘째, 상대가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데 내 편한 시간까지 미루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다림이 아니라 무관심입니다. 셋째, 두려움 때문에 결정을 미루는 것입니다. 실패가 두려워서, 거절이 두려워서, 변화가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기다림이 아니라 회피입니다. 이 구분의 핵심은 동기에 있습니다. 내가 지금 기다리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답이 나옵니다. 상황이 무르익기를 기다리는 것이라면 그것은 좋은 기다림입니다. 그러나 불편함을 피하기 위해 기다리는 것이라면 그것은 기다림의 탈을 쓴 도피입니다.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보여준 기다림은 전자였습니다. 그는 세상이 바뀌기를 수동적으로 기다린 것이 아니라 자신이 준비해야 할 것을 준비하며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 준비가 완벽했기에 기회가 왔을 때 그의 저술은 빛을 발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조급함이 찾아올 때 잠시 멈추고 깊은 숨을 3번 쉬어 보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인가? 불안 때문인가? 비교 때문인가? 아니면 정말 급한 상황인가? 결과를 확인하고 싶은 충동이 올 때 대신 과정에 집중할 한 가지를 찾아보십시오.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한 걸음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남의 시간표와 나의 시간표를 분리하십시오. 그 사람의 3년과 나의 3년은 같은 3년이 아닙니다. 기다림은 참는 것이 아니라 신뢰하는 것입니다. 지금 보이지 않더라도 무언가가 잘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조급함이 어디서 오는지, 그것이 일과 관계를 어떻게 망치는지, 기다림과 체념은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한 가지 더 깊은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기다림이 가장 필요한 대상은 사실 바깥의 상황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입니다. 우리는 타인에게는 어느 정도 기다려줄 줄 압니다. 아이가 넘어지면 일어날 때까지 지켜보고, 친구가 힘들어하면 시간을 주고, 동료가 실수하면 다음에 잘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에게는 그 여유를 주지 않습니다. 실수하면 바로 자책하고, 기대에 못 미치면 즉시 실망하며, 어제와 오늘이 다르지 않으면 내가 뭘 하고 있는 건지 회의에 빠집니다. 자기에게 가장 조급한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스스로를 향한 채찍질이라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아직 믿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나를 믿을 수 있다면 조금 느려도 괜찮습니다. 나를 믿지 못하니까 빨리 증명해야 한다는 압박이 생기는 것입니다. 정약용은 유배 중반에 접어들면서 이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한없이 엄격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루라도 글을 쓰지 않으면 스스로를 나무랐고, 생각이 정리되지 않으면 자신의 능력을 의심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에서 그는
그 엄격함이 자신을 앞으로 밀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묶어두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한꺼번에 이루려 하다 보니 어느 것 하나도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정약용은 자기 자신에게 기다림을 허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한 줄을 더 쓰면 된다. 어제보다 한 가지를 더 이해하면 된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자기에게 기다림을 허락한다는 것은 자기 속도를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남보다 느리더라도 내 속도로 가고 있다면 그것은 뒤처지는 것이 아닙니다. 방향이 맞다면 속도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느리게 가더라도 결국 도착하지만 방향이 틀리면 아무리 빨라도 엉뚱한 곳에 이릅니다.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천천히 쌓아 올린 학문은 속도는 느렸지만 방향은 정확했습니다. 그리고 그 정확한 방향 위에서의 느림은 결국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깊이를 만들어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기다림을 줄 수 있는 사람은 타인에게도 진정한 기다림을 줄 수 있습니다. 자기 실수를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 남의 실수도 받아들이고 자기 속도를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 남의 속도도 존중합니다. 기다림은 밖에서 안으로가 아니라 안에서 밖으로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기다림이 관계를 향한 기다림이 되고 관계를 향한 기다림이 삶 전체를 향한 기다림이 됩니다. 조급함을 다스리는 가장 깊은 방법은 자기 자신과 화해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내가 부족하더라도 괜찮다고, 아직 도착하지 않았더라도 걷고 있으니 충분하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주는 것. 그 한마디가 조급함의 뿌리를 조용히 말려버립니다. 이 이야기에 처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정약용이 두 아들에게 남긴 그 말, 조급한 마음으로 이룬 것은 하나도 오래가지 못했다는 그 문장 속에는 18년이라는 세월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기다림을 모르던 사람이 기다림을 배우기까지의 긴 여정을 한 줄로 압축한 것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정약용은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생각이 빨랐고 판단이 빨랐으며 행동이 빨랐습니다. 그 빠름이 그를 높은 곳으로 올려놓았지만 역설적으로 그 빠름이 만든 것들은 빠르게 허물어졌습니다. 정치적 성과는 세력 다툼에 밀려 무너졌고 사람들과의 관계는 한순간에 끊어졌으며 그가 서 있던 자리는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빠르게 쌓은 것은 빠르게 무너진다는 진리를 정약용은 자기 삶으로 증명한 셈입니다. 반면 유배지에서 느리게 쌓은 것들은 2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하루에 몇 줄씩, 한 달에 몇 쪽씩 더해간 글들이 모여 500권의 저술이 되었고 그 저술은 시대를 넘어 지금도 읽히고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천천히 쌓아간 신뢰는 제자들의 헌신으로 이어졌고 그 제자들이 정약용의 학문을 다음 세대로 전했습니다. 느림이 만든 것은 시간이 지울 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조급한 마음이 든다면 잠시 멈추어 서서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지금 서두르는 이유는 무엇인가? 진짜 급한 것인가? 아니면 불안이 나를 재촉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지금 포기하려는 이유는 결과가 보이지 않아서인가? 아니면 남들의 속도에 눈이 멀어서인가?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십시오. 1년 뒤에 내가 오늘의 나를 돌아본다면 조금 더 기다려주길 바라지 않겠는가? 기다림은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오늘 뿌린 씨앗이 내일 바로 싹을 틔우지 않더라도 흙 속에서는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움직임을 믿는 것, 그리고 그 믿음 위에서 오늘 할 일을 묵묵히 해나가는 것. 그것이 정약용이 18년의 유배 끝에 도달한 삶의 기술이었습니다. 정약용은 유배에서 풀려난 뒤에도 조용히 살았습니다. 다시 벼슬에 오르려 하지 않았고 세상의 주목을 받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이 쓴 글을 정리하고 제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남은 날들을 천천히 보냈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이미 기다림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에게 더 이상 조급함은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대들의 삶에도 지금 기다려야 할 무언가가 있을 것입니다. 아직 결과가 보이지 않는 노력이 있을 것이고 아직 회복되지 않은 관계가 있을 것이며 아직 답이 나오지 않는 질문이 있을 것입니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그 시간 속에서 자기 할 일을 하십시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무언가가 자라고 있습니다. 결국 남는 것은 빠르게 쥔 것이 아니라 천천히 쌓은 것뿐입니다.